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이제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어, 장부 마감, 장부 마감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원 시산표까지 우리 해봤는데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전기를 할 때 어, 만약에 1월 1일 거다. 그러면 1월 1일 날에 이 전표를 전개할 때 현금 계정에 전기를 하는데 1월 1일 차변에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뭐 주식 발행 100만 원 뭐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써주느냐. 지금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장에 가보면은 1월 1일 날 주식 발행이라고 안 하고 자본금 100만 원 상대 계정 과목을 여기다 명확히 써줬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이라고 해주는 것은 어떤 거냐? 적요라고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었죠. 그 거래 내용을 요약해서 써주는 거. 그게 실제로 전산회계 프로그램의 원장에서는 그렇게 써져요. 그런데 우리 T 계정에서는 상대 계정 과목을 써주는 게 더 명확합니다. 왜냐? 이걸 씀으로써 분계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계가 성립되려면은 자본금이 증가하려면은 주식을 발행했을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직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게 제가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금은 주식이 발행했을 때만 있을 수 있어. 이제는 알게 됐죠.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금이 100만 원이라면 주식을 발행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차변의 현금이에요.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 주주에게 현금을 받았구나. 주식을 현금 발행했구나. 이렇게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입니다. 예. 왜 상대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이유라면 그 이유예요. 거래, 분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품이라는 원장, T계정 원장입니다. 상품. 상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자산입니다. 7월 18일에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된 7월 18일 외상매입금 40만 원이라고 하는 저 거래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분계를 한번 먼저 떠올려 볼까요? 분계. 거래를 설명하기 전에 분계를 머릿속에 차변 뭐, 대변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차변이 뭐죠? 상품. 네, 차변이 상품입니다. 대변이 뭐죠? 외상매입금 맞습니다. 벌써 분계가 딱 정리가 되죠. 그거를 한번 거래를 말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근데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자산이 아니고 뭘까요? 예, 부채 맞습니다.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거는 어떤 거래일까요? 예, 맞습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40만 원어치 구입한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딱 말할 수가 있잖아요. 분계도 말할 수가 있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계정에 기록할 때는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분계가 명확하면서 거래가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거죠. 거래를 설명하기에. 장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분계도 한번 7월 19일 요 거래는 무슨 거래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품이 대변입니다. 상품이 대변이 갔어요. 네? 반품 맞습니다. 반품했어요. 상품이 매입하면은요, 상품 계정 차변이에요. 근데 상품이 반대쪽 대변에 갔네요. 상품이 감소했어요.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리거나 반품하거나.
팔리면은 상품 대변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해 버려요. 팔리면은. 근데 대변에 가잖아요. 그럼 반품이에요. 예. 반품했는데 왜 그러면 대변의 상품이고 차변의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이죠. 여러분 외상매입금 아까 부채인 거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러면 이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상품을 반품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상매입금도 감소한 거예요. 예. 18일 날 외상으로 매입한 거예요, 40만 원어치를. 그 중에 일부가 불량이 있어가지고 19일 날 반품시킨 거예요. 예. 이렇게 장부를 보고 거래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볼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의 기초가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분계, 전기에서 이 전기가 일종의 장부가 만들어지는 건데 총계정 원장을 보고 T계정 원장을 보고 이거를 지금 상품 계정 대변이 반품이구나.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니까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에 일부를 반품시켰구나.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기초가 튼튼하다. 예, 우리가 지금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계이순환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장부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합니다. 장부 마감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단기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은 손익이라는 집합 계정을 설정하여 0으로 만들어 마감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주 복잡해요. 네. 자,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수익과 비용의 잔액을 전부 없애줘야 돼요. 지금은 잔액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 시산표 만든 거를 보시게 되면은 시산표에 지금 예, 급여도 잔액이 있고 수익,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이 수익 계정도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없애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하면요. 잔액이 차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현금 잔액이 60만 원이다. 이걸 가지고 내년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가는 게 아니고 현금 잔액 60만 원 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전기 2월 60만 원 해가지고 장부를 시작하는 거죠. 부채도 그렇고 자본도 그래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요.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일 뿐이에요. 단기의 수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기의 수익이 수억 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의 수익은 제로부터 시작하나요? 내년은 1월 1일부터 제로부터 시작.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의 복리후생비가 수백만 원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복리후생비는 다시 제로부터 비용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잔액을 없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은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가져가고 수익과 비용은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려면은 이걸 잔액을 어디로 옮기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 옮기기 위해서 손익 계정이라는 임시 계정을 결산 때 잠깐 만들어요. 한 번 쓰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집합 손익 계정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원장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단계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잔액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1. 총계정 원장에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놨죠? 여러분 그 2페이지에 보면은 손익이라는 계정이 보일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다음 2번.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대변에다가 대체한다. 여러분, 대체한다는 의미는요, 옮긴다는 의미예요. 수익의 잔액을 손익의 대변에다가 옮깁니다. 그러니까 수익 계정 잔액이 원래 대변에 있어요. 그러면 옮기려면은 제로로 만들려면 수익 계정 차변에다 기입해야 돼요. 수익 계정 차변에 똑같은 금액을 적으면 잔액이 없어집니다. 수익 계정 차변에 그 금액을 손익 계정 대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수수료 수익, 대변에 손익 이렇게 하면은 수익 계정의 잔액은 없어지고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옮겨가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변에 오는 게 수익 계정이에요. 우리는 수익 계정이 수수료 수익하고 이자 수익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오는 계정이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이다 이 말이죠.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그리고 대변은 그냥 손익이에요. 두 개 다. 이런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 4번에다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손익 대체 분계를 하고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하시오라는 4번 항목의 표에다가 차변 대변으로 수익 계정 손익 대체 분계다. 그러면 차변에 자, 수익의 이자 수익하고 수수료 수익 두 가지입니다. 5만 원, 8만 원. 차변을 두 줄로 쓰겠습니다. 이자 수익 5만 원이었나요? 5만 원. 수수료 수익 8만 원이었죠? 두 줄로 이렇게 하시고 대변도 두 줄로 써 주십시오. 두 개 다 손익으로. 손익 5만 원. 또 손익 8만 원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전표를 그냥 한 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기까지 하고 다음 거를 할게요. 분개했으면 전기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자 수익 계정으로 가서요. 이자 수익. 이거는 12월 31일 분계입니다. 12월 31일. 결산 이, 수- 저, 이 분계는 12월 31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이자 수익 계정 차변에다가 손익이라고 쓰고 5만 원 기록하면 전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자 수익으로 가서 12월 31일 손익으로 기록하고 5만 원. 그러면 이자 수익 잔액이 없는 거죠. 차변 5만 원, 대변 5만 원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잔액은. 그 다음에 손익 계정으로 가야죠. 손익 계정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이자 수익 5만 원.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분계가 하나 더 있었죠? 예. 수수료 수익 차변에다가 12월 31일 손익 8만 원. 이렇게 전기하시고 또 손익 계정으로 오셔가지고
12월 31일 수수료 수익 8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 계정을 우리가 손익 계정으로 대체시키는 분계와 전기까지 했습니다. 분계와 전기까지 했어요. 자, 이 분계와 전기가 여러분이 손으로 해보는 연습이 오늘뿐이다 하는 거죠. 오늘뿐이다. 나중에 실무에 가면은 이거 여러분이 안 해요. 안 하고 전표 추가 제가 어딘가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자 전표 추가 누릅시다 하면 누르고 나면 이게 쫙 만들어져 가지고 전표에 보이긴 해요. 보이긴 했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때 가서 여러분이 모른다 이겁니다. 까먹어요 그 사이에. 음. 근데 아마 여러분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억. 네. 경우에는 손익에서만 이쪽 차량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예,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에 옵니다. 예, 예, 예. 만약에 뭐 주간 회사주금 100만 원을 손해봤다 음. 그러면 100만 원을 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 손익계정 차변으로 오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합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결국에 손익계정 대변의 합은 그 기간에 총수익이 되고 손익계정의 차변의 합은 그 기간에 총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든 단기 순손실이 나옵니다. 차변이 크면은 단기 순손실이요. 대변이 크면은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우리가 마무리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제로 6건의 거래를 가지고 시산표를 만들었고 그 6건의 거래 중에서 수익은 단 2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계정 과목의 잔액을 손익으로 대체했습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에서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로 안 만들면 차기로 이월됩니다. 장부 마감할 때, 조금 이따 장부 마감할 때. 차기로 이월되지 않아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월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만 잔액을 가지고 가요. 사업을 계속 할 거니까. 차기로 가지고 가지만 단기에 수익과 비용은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또 할 차례죠. 교재에서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차변에다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손익 계정 차변에 대체해야 되니까 차변이 손익이에요. 차변이 손익. 그리고 대변이 비용 계정 과목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가지 분계한 것 중에 비용이 딱 하나, 급여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이 급여입니다. 그리고 차변은 손익입니다. 만약에 비용이 30가지다. 그러면 대변의 비용을 30가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교육훈련비, 통신비, 수선비, 광고 선전비, 또 뭐 잡비, 뭐 아까 단기 매매주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비용이 대변에 다 오는 거예요. 그 대변의 비용이 많게 마련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하고 나면은요. 대변의 대변에는 굉장히 개념 과목이 많고 차변에는 손익 하나 딱이에요. 왜냐? 손익은 하나로 뭉쳐서 가는 거니까. 하나로 뭉쳐서 가는 거니까. 개념 과목이 하나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 분계에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표를 일부러 두 장의 전표로 썼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손익을 하나를 없애고 손익 13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다 이거죠.
예. 그냥 이게 손익을 하나하나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손익 13만 원. 예. 그런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전개할 때 이해가 쉬워서 두 건으로 나눠서 했어요. 자, 이제 비용을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의 손익 3만 원, 대변의 급여 3만 원. 이게 비용 계정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전기 또 해야죠. 자, 손익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12월 31일 차변에 12월 31일 급여 3만 원이라고 기록해야죠. 손익 계정 차변에다가 12월 31일 급여 3만 원이라고 기록해야죠. 그리고 또 손익 계정 찾아가야죠. 아니. 급여 계정. 급여 계정 찾아가지고 대변에 12월 31일 손익 상대 계정 과목이 손익이니까 손익 3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전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급여 계정 과목을 딱 이렇게 T 계정으로 그려놓고서 여러분에게 여기를 밑줄을 딱 쳐놓고 가라는 번호를 붙여놓고 문제를 냅니다. 아래 원장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놓고 1, 2, 3, 4, 5, 1, 2, 3, 4 보기에서 어느 걸 찾아야 되냐면은 12월 31일이네. 그러면 일단 12월 31일이 모두 결산 분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12월 31일에는 결산 수정 분계가 상당히 많겠죠. 예. 그래서 손익 계정이니까 이건 확실히 결산 분계예요. 아, 급여 차변 합계 3만 원이 손익으로 대체되었구나. 우리가 비용은 모두 잔액을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대체시켜야만이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계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비용인 급여의 잔액을 손익으로 대체시켰다라는 그 설명을 찾아내야 돼요. 이 손익 계정은 그냥 손익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집합시킨다 해서 집합손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과목 이름이 집합손익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손익이라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3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손익 계정의 잔액을 자본으로 대체한다. 이제 이것이 끝나야 기말 자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작업에서는 자본 계정은 모두 기초였습니다. 기초. 어, 물론 기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주식을 발행했거나 주식을 감자했거나 증자나 감자가 있었다면 그것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기말 자본은 집합 손익 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집합시킨 다음 요 분계가 끝나야만이 기말 자본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익 계정의 잔액은 여러분 아까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을 증가시켜 주고요. 손실이 났을 때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자본을 감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 하는 계정 과목은 자본 계정 과목으로서 자본을 이익이 났을 때, 단기 순이익이 났을 때 미처분 이익여금의 대변에 기입합니다. 미처리 결손금도 자본 계정 과목입니다.
미처리 결손금도 자본 개정 과목인데 손실이 났을 때 차변에다가 기입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어제 그 여러분 첫 시간에 들었던 그 강사의 강의 말씀 중에 자본 잠식이라는 표현이 잠깐 나왔었는데 기업이 자본 잠식이 되는 이유는요. 수익보다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은 단기 순손실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한 해, 두 해 거듭되다 보면은 자본이 계속 줄어듭니다. 미처리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 자본이 줄어들다 보면은 자본이 없어지는 거죠. 네. 기초자본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1년에 30만 원씩 손실을 봤다고 봐요. 그러면 3년만 그렇게 손실을 30만 원씩 손실 보면은 예, 이제 자본이 10만 원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손실 나면 이제 자본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자본 잠시. 그래서 이익이 나는 회사는 자본이 계속 증가하겠지만 이익을 내지 않는 회사는 결국에 자기 자본 잠식이 돼 가지고요. 예, 청산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 지금 순이익이 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분계가 필요합니다.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는 지금 이익이 났어요. 아까 여러분 전개할 때 보니까 대변의 수익이 더 많았었죠? 대변이 합계가 13만 원인가 그러고 차변의 비용이 급여 3만 원이거든요. 대변이 더 많았어요. 이 분계를 해야 돼요. 자, 이 분계를 할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실습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여기다 써보자. 차변에 손익 10만 원. 차액이 10만 원이었어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대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10만 원. 이걸 해야 돼. 그러면 분계가 일어나면 전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자동으로 해줍시다. 자, 손익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다가 12월 31일 미처분 이익여금 1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손익계정의 차변에다가 12월 31일 미처분 이익 잉여금 10만 원이라고 써줘. 그리고 미처분 이익여금을 찾아가야죠.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손익 1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정은요. 순식간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13만 원, 13만 원으로 동일해지면서 손익계정 잔액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임시 집합계정이라고 해요. 손익계정의 잔액을 바로 자본계정으로 대체시키고 나서 이 손익계정 자체의 잔액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합계잔액사표에 가면은 손익계정이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의 일정한 금액이 만약에 차변이 1억 원이면 대변도 1억 원으로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지? 이런 이 작업 때문에 그럼. 네. 합계잔액사표에 가면. 근데 총계정 원장에 가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처분 이익경으로 대체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을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지금 4번까지 한 겁니다. 이 손익계산서 계정의 장부 마감이 굉장히 예, 섬세하죠. 하나하나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수익과 비용 계정의 총 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확인한 후 두 줄을 긋고 마감을 하라. 네, 이제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을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감을 친다는 것은 장부에다가 두 줄을 긋고 합계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자 수익부터 마감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줄 미리 그어놨어요. 밑에 두 줄 그어놨어요. 자, 차변에 두 줄 나뉘는데 여기가 이제 합계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합계 5만 원 적으시고 대변에도 합계 5만 원 이렇게 하면 이자 수익 마감한 거예요. 수수료 수익도 마감하겠습니다. 차변에 합계 8만 원, 대변에 합계 8만 원 이렇게 마감합니다. 급여도 마감하겠습니다. 3만 원, 대변에 합계 3만 원. 네, 수익과 비용은 장부를 마감하는데 사전에 분계가 필요해요. 손익계정으로 대체시키고 나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고 자산부채 자본은 대체시킬 필요가 없고 잔액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그냥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은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을 보면은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 여러분 재무상태표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후에도 잔액이 0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마감을 한다. 1. 자산 개정은 차변에 잔액이 남게 되므로 대변에다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기입하여 일치시킨 후 여기서 일치시킨다는 말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차변에 그 금액만큼 전기 2월로 기입한다. 이게 자산부채 자본의 마감 방법입니다. 자,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차변의 대변 잔액만큼 차기 2월로 기입하여 일치시킨 후 이 일치는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합계를 일치시킨 다음에 다시 대변에 그 금액만큼 전기 2월로 기입해서 2월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재무상태표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분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분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장부 마감 누르면 2월이 그냥 끝나요. 별도의 분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개정은 여러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전표 만들어라 하고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부 마감을 분계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지 2페이지에 가셔서 현금부터 장부 마감하겠습니다. 자, 현금의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차변이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잔액이 있냐면은 113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63만 원의 잔액이 있는 거죠. 그 잔액만큼을 대변에다가 차기월이라고 기록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차기 2월 100 113만 원인가요? 163만 원. 그냥 63만 원이요. 예, 63만 원. 예, 그래야 113만 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지금 일치시킨 거예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잔액만큼을 반대쪽인 대변에다가 차기 2월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 차기 2월의 의미는 어제 여러분들 용어에서 차기 2월은 차기로 넘긴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줄 그었으니까 여기다 합계를 기록하겠습니다. 113만 원 차변 합계. 대변 합계도 113만 원으로 일치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장부로 넘기는 것을 이 두 줄 그 밑에 줄이 다음 회계년도의 장부라고 보시고, 예, 여기는 단기 장부고 그 밑에 줄은 다음 회계년도, 즉 2027년도 장부라고 보시고, 여기는 1월 1일 전기 2월이라고 쓰고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장부 마감은 2월 작업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금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잔액이 차변에 67만 원이 있습니다. 그 잔액만큼을 대변에다가 12월 31일 날 차기로 이월한다. 차기 2월 67만 원 기록하신 다음에 차변 합계 70만 원, 대변도 70만 원 하신 다음에 차기 2월과 똑같이 차기 2월의 반대 방향인 차변에다가 1월 1일 67만 원이라고, 여기 전기 2월을 빼먹었네요. 전기 2월이라고 쓰고 전기에서 2월 받았다. 전기 2월은 기초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기 2월 50만 원. 차기 2월 50만 원. 합계 50만 원. 똑같이 써주시고요. 1월 1일 전기 2월이라고 씁니다. 50만 원. 단기 차입금도 같은 방식입니다. 12월 31일 차기 2월 70만 원. 차기 2월 70만 원. 차변 70만 원. 대변도 70만 원. 대변에다가 12월 30일. 차기 2월과 전기 2월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전기 2월 70만 원. 예, 전기 2월 1월 1일인데, 네, 네, 잘못됐네요. 네, 전기 2월은 1월 1일입니다. 자본금 12월 31일 차기 2월 100만 원. 게 100만 원. 전기 2월. 네, 1월 1일 전기 2월 100만 원. 네,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마감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네, 전산에서는 그냥 장부 마감 한번 누르면 몇 초 만에 그냥 이루어집니다. 1, 2초 만에.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은 회계의 기초를 지금 탄탄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산화되기 이전의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절차가 이해가 되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하, 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과정, 절차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회계를 튼튼히 배운 사람이에요. 예. 이게 나중에 회계 프로그램에 가면 너무 싱거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예. 자, 재무상태표 개정은 이와 같이 별도의 회계 처리 없이 장부 마감이라고 하는 메뉴 하나로 그냥 분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기 2월, 전기 2월이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잔액을 차기 2월로 적고 반대편에 다음 회계년도 1월 1일 날로 전기 2월로 기록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경우는 대변의 차기 2월, 차변의 전기 2월. 부채와 자본은 차변의 차기 2월, 대변의 전기 2월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잔액의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자, 이제 장부 마감이 끝나면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작성을 할 텐데요.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산, 부채, 자본을 잔액을 가지고 만드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집합 손익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만드는 손익계산서. 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에 전기 2월로 표시된 걸 그대로 갖다가 놓으면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고, 손익계정, 임시계정, 손익계정에 있는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그대로 손익계산서로 옮기면 그게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만들어 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T계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되고 있는 보고용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T계정이 아니에요. 예, 보고식으로 이렇게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여러분이 확실히 그 손익계산서 구조를 암기해야 될 양식이니까 제가 가다가 이 구조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하는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그냥 T계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T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양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놔요. 6번. 여러분 실습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다가 재무상태표 T계정으로 하나 만들었고 12월 31일 현재로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일정 기간에 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산의 전기 2월을 일단 먼저 옮겨 적겠습니다. 예, 자산 밑에 여기다가 현금 이만큼 띄우고 현금이 얼마죠? 63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얼마죠? 예, 67만 원 써주시고요. 단기 대여금이 그 다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죠? 예, 50만 원이요. 예, 50만 원 써주시고요. 자산이 또 있었나요? 없었고요.
부채가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단기 차입금 얼마였어요? 70만 원이요. 예. 전기 2월만 갖다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있었죠. 자본금 100만 원이 있었죠. 자본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 원 있었죠. 네. 이렇게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을 잔액 전기 이월된 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다 더해 보면은 180이네요. 우리 회사의 기말 자산 총계는 이제 180입니다. 자, 대변은 부채와 자본을 총계를 냅니다. 부채의 기말이 70만 원, 자본이 110만 원, 더하면 180만 원.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항상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이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재무상태표는 잘못된 겁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텐데요. 손익계산서는 아까 그 집합손익,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예. 자, 비용에는 급여가 있었어요. 수익에는 이자 수익 3만 원이었나요? 아, 5만 원이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도 있었죠? 그게 8만 원이었나요? 예. 그리고 수익, 손익계정에 그 미처분 이익금으로 대체한 것이 있었죠? 그때 손익계정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기록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기록합니다. 당기순이익. 그게 10만 원이죠. 손익계산서는 최종적인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비용과 당기순이익을 더한 13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은 총수익과 항상 같죠. 이건 손익계산서는 무슨 등식을 따로 만들진 않아요. 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의 개념. 이 당기순이익은 기말에 어디로 갔어요? 기말에 이와 같이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는 기초 자본이었어요. 자본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미처분 이익여금 10만 원이 자본 계정 과목이 하나가 늘어났죠. 그래서 결산이 끝나야 기말 자본이 비로소 확정이 된다 그랬죠. 결산이 끝나야 확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순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살펴봤는데 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산의 절차는 이와 같이 하신 다음에 4.4에서는 뭐를 하냐면 손익 계정의 장부 마감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 상태표 계정의 장부 마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 이 순서가 원래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전산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순서로 작성을 하든. 그러나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결산이라는 의미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결산을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읽었지 않습니까? 결산이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그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 과정이 바로 요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은 알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괴롭히는 게 바로 이 결산 수정분계. 다양한 결산 수정분계들이 있어요. 다양한 거. 아까 그 환율에 관한 환율차 또는 유가증권의 그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들. 뭐 그다음에 비용 같은 거. 비용의 이연이나 비용의 예상, 수익의 이연이나 수익의 예상, 또 소모품의 정리,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 대손 충당금의 설정, 감가상각 작업, 여러 가지 결산 수정 분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계들은 뒤에서 세밀하게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그 개념 과목이 나올 때 아시게 된다. 이건 뒤에 과제로 남기고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게 된 거예요. 회계가 이런 걸 배우는 거다. 이런 걸 배우는. 네. 굉장히 재밌는 걸 배우는 거예요. 흥미롭죠. 야, 이것이 회계구나 하는 걸. 회계가 뭔지 감을 딱 잡는 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한 어제 수업과 오늘 수업이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야, 이게 흥미로운데? 하면은 이제 재밌어져요.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책에서 I can에다가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 적어 놨어요. 회계의 순환 과정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한다. 분계가 일어나면 전기를 한다. 전기가 된 것은 우리가 일상 업무이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 시기에는 결산 절차를 밟는데 예비 절차로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 수정분계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 수정분계는 앞으로 뒤에서 차차차차 그때그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수정분계가 끝나면 본 절차로서 이제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 마감이 끝나면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합니다. 예. 이것이 1년 동안 하는 회계 업무예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 우리 법인의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말고 뭐가 더 있느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의 자본의 크기를 비교해주는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새로운 추가적인 설명을 추가해주는 주석.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다 그러면 5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무제표가. 네.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고 하는 것은 요 2가지만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네. 우리가 현금흐름표, 자본면허표, 주석은 상장 기업은 재무제표로서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비상장 기업에서는 그냥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서 재무제표를 끝내. 가장 핵심적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뭘 표시하느냐?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한다 이거예요.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성과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기업의 성과는 뭐냐?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을. 그래서 그 기업의 성과를 보려면 손익계산서를 보시는 거고 현재 재무 상태가 얼마나 단단하냐? 그걸 보려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돼요. 재무상태표에서는 과거를 알 수 없어요. 현재의 시점에 재무구조가 어떠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치의 과정을 알 수 있어요.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고 1년간 지출한 비용은 얼마냐. 그래서 1년치만 비교하면 뭐하니까 우리가 비교식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재무상태표도 전기 거와 단기 거를 비교해요. 그래야 거기에서도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전기 대비 단기의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 손익계산서도 전기와 단기를 나란히 작성합니다. 비교식으로. 우리가 회계의 질적 특성 중에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게끔 회계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새로 창업한 기업도 아닌데 1년치만 딱 보고하는 것은 조금 표현의 충실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최소한 2년치는 비교해라. 단기와 전기. 나란히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까지가 있다. 자, 밑에 관계는 우리가 진행했던 거라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 잔액시산표 등식은 자산과 비용을 합한 것과 부채, 자본, 수익을 합한 것은 일치합니다. 시산표에서 잔액을 더하면. 근데 이때 이 자본은 기초자본이에요. 자본만 기초자본이고 자산과 부채는 이때도 기말자본입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요 재무상태표와 비교했을 때 자산은 그대로 똑같이 와요. 부채도 그대로 똑같이 왔습니다. 근데 자본이 여기서는 3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36만 원이 됐죠. 당기순이익 6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지만 자본의 개념 과목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죠. 네. 손익계산서는 여기 시산표의 수익이 그대로 오고 시산표의 비용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여러분 뭐를 보면 작성할 수 있어요? 잔액시산표를 보면 갖다 옮겨 적으면 작성이 돼요. 잔액시산표에서 수익과 비용을 옮겨서 적으면 손익계산서고요. 잔액시산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을 옮겨 적으면 그게 재무상태표입니다. 희계종으로 기록하면 이래. 그러나 우리는 보고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보고식에서는 저렇게 작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보고식으로 되어 있는 그 양식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양식의 구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절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만들어 봤어요. 약식으로라도. 그래서 이거를 금방금방
흡수하실 거예요. 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재무상태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갚아야 될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또 밑에 자본 등식. 자본 등식이라는 건 자본을 어떻게 구해내느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 한다. 예. 요 두 가지 등식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 예,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여기 어렵습니다만은 어, 어,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배열을 할 때 유동성이 높은 거, 그걸 크다고 하는데 큰 거부터 배열해요.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좋습니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말은 현금화가 빠른 것을 유동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면 현금은 당연히 1등이겠죠? 그러면 통장에 들어있는 거는요. 그 다음에 2등이겠죠?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록한다. 자, 그래서 그 37페이지에 있는 이 표, 암기사항입니다. 네, 암기사항.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개념 과목들을 암기하자는 거예요. 자, 자산을 보시면은요. 이번 주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네. 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개정 과목을 외우려면 그 소속을 잘 알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만약에 창전동이다 그러면 이 창전동이 이천시에 있는 창전동이다 이거죠. 이천시는 경기도다.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듯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유동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인데 그 안에서도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예. 그런 계층 구조를 잘 아셔야 돼. 자, 여러분이 자산을 공부할 때는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유동자산을 또 공부할 때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 가면서 공부해. 지도를 그려가면서 공부하셔라 이거예요. 또 비유동자산을 공부할 때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 가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자산의 뼈대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산의 뼈대. 예. 자, 그래서 자산의 뼈대를 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아니, 오타가 났어. 또 유동자산을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그림을 그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그림을 5번만 그리시면은 자산
지도를 다 그린 거예요. 이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당좌 자산의 계정 과목이 뭐뭐뭐 이게 쭉 재고 자산의 계정 과목 뭐뭐 투자 자산은 뭐뭐가 있다. 유형 자산에는 뭐뭐가 있다. 무형 자산에는 뭐뭐가 있다. 기타 비용 자산은 뭐뭐가 있다. 이제 계정 과목을 그때 거기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지도 그리기. 예?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산의 이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암기사항이에요. 이거 자산 지도 그리는 거. 부채도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부채도요. 부채 지도는 아주 간단해요. 가지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래서 여러분이 부채 지도 간단합니다. 부채 해놓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앞으로 유동부채에 뭐뭐뭐 어떤 개념 과목이 있고 비유동부채에는 무슨 개념 과목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개념 과목에 대해서 뒤에서 실습할 거 아니 공부할 거다. 자본도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본이 6개의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도로 그려놓으면 참 좋은데 그냥 쭉 나열을 해놔가지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줄로 가지를 뺄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가지를 빼낼 수 있어야 돼요. 자산이 제일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은 가지를 또 낳기도 하죠. 예.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두 가지가 처음에 나오지만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가지가 한 번 더 뻗어지고 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또 가지가 또 뻗치기 때문에 자산 가지는 손자 가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나갑니다. 자산 개정. 부채는 그냥 2단계까지밖에 없죠. 아버지, 아들. 자본도 아버지, 아들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가지치기. 암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은 여러분 37페이지부터 설명은 우리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